언니, 나 진짜 못하겠어. 그 집에 가면 숨도 못 쉴 것 같아. 그 낡은 벽지랑 좁은 집 보면서 어떻게 살아. 벽지에 곰팡이 보고 한 번. 게다가 오늘은 비린내 나는 생선찌개를 했는데 역겨워서 2번 토할 뻔했다니까? 윤성 오빠는 좋은데 그 노친네랑 같이 살 생각하니까 끔찍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내가 무슨 노친네 수발까지 들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난 솔직히 말하는 거야. 아무리 대기업의 판사 의사가 된다고 해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노인네 무슨 공장에서 일한대. 내가 그런 노인네를 가족으로 둔다는 게 자존심 상해.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박철규 씨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5살 배기 아들 윤성이와 단둘이 남겨진 박철규 씨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일주일간의 중환자실 투병 생활 끝에 아내는 결국 그들 곁을 떠났고 그날 이후로 그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숨소리가 들릴 때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친척들과 지인들은 하나같이 재혼을 권유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키우는 호라비를 선뜻 받아들일 여자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그는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 옷장 속 가지런히 정리된 옷가지들, 그리고 냉장고에 붙어있는 장보기 메모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매일 아침 윤성이가 건네는 천진난만한 질문에 그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만큼은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아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집안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더욱 그리움이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셋이서 공원에 가거나 놀이동산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추억으로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아빠, 엄마는 이제 못 봐? 윤성이의 순진한 질문에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말로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아들 윤성이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그의 상황을 이해해 주어 야근을 되도록 피하고 정시 퇴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윤성이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와서 저녁을 함께 먹으며 윤성이의 하루 일과를 듣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집안일을 하면서도 윤성이와 함께 놀아주려 노력했고 때로는 서툴지만 직접 요리를 해서 아들에게 먹이기도 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우리 가족 그림이야. 윤성이가 그린 그림에는 3명의 가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 그려진 엄마와 아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아빠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지만 윤성이 앞에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림은 소중히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고 매일 그것을 보며 아내와의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아빠가 윤성이 곁에 항상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윤성이를 안아주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약속이자 하늘에 있는 아내를 향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홀로 된 젊은 아버지로서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윤성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그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아내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인 윤성이를 위해 더욱 강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도전이었지만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그는 매일 새벽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윤성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박철규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발걸음만큼은 서둘러야 했습니다. 아들 윤성이가 자라면서 돈이 필요했던 그는 공장에서도 그는 가장 일찍 도착하는 직원이었고 퇴근도 가장 늦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철규 씨, 오늘도 야근하시나요? 네, 반장님. 윤성이 학원비를 마련해야 해서요. 공장 안에서는 쉴 새 없이 기계가 돌아갔고 그의 손은 쉼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무거운 철판을 나르고 기계를 조작하고 제품을 검수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여기저기 터져서 매일 파스와 반창고를 붙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려면 이런 고된 노동도 감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빠 손은 왜 이렇게 거칠어?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 윤성이를 키우는 거야.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윤성이를 안아줄 때면 아들은 종종 그의 거칠어진 손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성이가 아빠하고 부를 때면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그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피로 회복제였습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 아들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볼 때면 모든 고통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내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홀로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그의 사정을 알고 가끔 도시락을 나눠주거나 야근할 때 커피를 타주는 등 작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팀의 김 반장은 그에게 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철규 씨가 쓰러지면 윤성이는 어쩌려고 그래? 건강관리 좀 해. 김 반장의 걱정 어린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허리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는 아픔을 참아가며 일터로 향했습니다. 윤성아, 아빠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비록 지금은 작은 월세 단칸방에서 살고 있지만 그는 언젠가 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해 놓은 돈을 통장에서 확인할 때면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비록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는 휘어질 대로 휘어졌지만 그의 삶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아들 윤성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과외 한 번 제대로 시켜주지 못했지만 윤성이는 타고난 총명함으로 학교 공부를 훌륭하게 해내며 성장했습니다. 박철규 씨는 매일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도 아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전교 5등 했어요. 우리 윤성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는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로 윤성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그 노력은 곧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윤성이는 전교 1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공장에서 일하던 그는 동료들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기쁨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철규 씨, 아들 자랑 좀 해보시지. 아, 부끄럽습니다. 그저 애가 알아서 잘하네요.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아들 자랑을 들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김 반장은 특별히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그는 하늘에 있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윤성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항상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윤성이의 모습이 그를 더욱 열심히 살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교내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 상담 때마다 윤성이를 칭찬하셨고 그때마다 그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빠, 나 의과대학에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윤성이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경험 때문인지 아들은 어려서부터 남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꿈을 위해 그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필요한 참고서나 문제집은 꼭 사주려 노력했습니다. 윤성아, 아빠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가 저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다 알아요. 아들의 성숙한 답변에 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윤성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났고 그 모습이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따뜻한 마음씨는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았습니다. 수험생이 된 윤성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그의 노력은 매번 좋은 성적으로 보답받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윤성이는 매일 밤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며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박철규 씨는 공장에서의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피곤해 지쳐 잠이 들었다가도 현관문 소리만 들리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매일 밤 끓여주는 라면 한 그릇은 그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끓여 먹을게요.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아빠가 끓여줄게. 오늘 공부 잘했어?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라면을 끓이며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스프를 넣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3분이 그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면 위에 파를 썰어 넣고 계란을 살짝 익혀 올리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 그의 정성이 담겼습니다. 아빠가 끓여주는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윤성이는 항상 그렇게 말하며 라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때로는 숙제를 하면서, 때로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라면을 먹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낙이었습니다. 비록 값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 라면 한 그릇에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험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네, 수학이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그는 주말이면 장을 보며 다양한 라면을 사두었습니다. 매운 라면, 순한 라면, 짜장라면 등 아들이 좋아하는 종류를
모두 구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냉장고에는 계란과 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철규 씨, 요즘 점심도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던데. 공장 동료들의 걱정 어린 말에도 그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점심값을 아끼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밤 아들과 함께하는 라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아빠, 제가 의대 합격하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때까진 이 라면으로 참아주세요. 이 라면이면 충분해. 아빠는 윤성이랑 같이 먹는 게 제일 행복해. 깊어가는 밤,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는 그들만의 특별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공부 걱정을, 때로는 장래의 희망을, 그리고 가끔은 하늘나라에 있는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 소박한 라면 한 그릇에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밤 끓이는 라면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닌 그들 부자의 특별한 추억이 되어갔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절대 이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봄을 알리는 벚꽃이 흩날리던 날, 그는 아들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철규 씨는 전액 장학금이라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년간의 고된 노동과 아들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아빠, 제가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대요. 정말 우리 윤성이가 해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그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장 동료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아들의 합격 소식을 전했고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성이의 담임 선생님과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윤성이가 평소 꿈꾸던 사립대학교 의과대학을 포기하고 등록금이 저렴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성아, 왜 그랬어? 아빠, 제가 그 학교 가면 등록금이 너무 비싸잖아요. 전 이 학교도 충분히 좋아요. 아들의 담담한 대답에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혼자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갈수록 자책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들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신 때문에 아들이 원하는 길을 포기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 만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던 윤성이는 묵묵히 아버지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아버지의 모습에 윤성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제가 선택한 거예요. 아빠 때문이 아니에요. 전 정말 이 학교가 좋아요. 다음 날 아침 숙취에 시달리는 그에게 윤성이는 따뜻한 국과 함께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죄책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기쁨 뒤에 숨겨진 아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김 반장은 그의 달라진 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철규 씨,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나? 무슨 일 있나? 아니에요, 반장님. 그저 제가 부족한 아빠라서. 매일 밤 아들과 함께 먹던 라면 한 그릇도 이제는 쓸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장학금이라는 달콤한 선물 뒤에 숨겨진 쓴맛을 알게 된 후 그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라도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대학 면접을 앞두고
그는 처음으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박철규 씨는 평소 시장에서 옷을 사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번만큼은 아들에게 좋은 정장을 맞춰주고 싶었습니다. 공장에서 받은 상여금과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을 꺼내들고 용기를 내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20대로 보이는 여직원의 인사는 공허했습니다. 그의 거칠어진 손과 허름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아들 면접용 정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손님 여기 제품들은 가격대가 있으신데 혹시 아울렛 매장을 찾으시는 건 아닌가요? 그 말에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뭉치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가격도 많이 나가고. 점원은 더욱 노골적으로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 갔다 오던 윤성이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우리 아버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윤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는 게 그렇게 무시할 만한 일인가요? 당신이 뭘 안다고? 윤성아, 그만하자. 안 돼요. 아빠, 이런 무시를 어떻게 참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백화점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고 매장 관리자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직원이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아 끌며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아들 하나만큼은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자부했건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처지가 이토록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른 데로 가요. 아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들의 마음도 자신만큼이나 아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근길에 만난 김 반장의 말에 그는 집 근처 시장에 있는 양복점을 찾았습니다. 30년 경력의 김 사장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아들 면접복 맞추러 오셨다고? 어디 한번 보자고. 김 사장은 그의 사정을 듣고는 특별히 신경 써서 정장을 골라주었습니다. 가격도 적당했고 옷도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김 사장의 인간적인 배려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너무 싸게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에이, 무슨 좋은 일에 쓰시는 건데. 뭘 나도 자식 키워봐서 알아요. 딱 맞게 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옷을 맞추는 동안 사장님은 자신의 아들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도 명문대에 갔다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에 그는 묘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완성된 정장을 입은 윤성이의 모습은 그 어떤 백화점 정장보다도 빛이 났습니다. 김 사장이 꼼꼼하게 마무리한 바느질 솜씨는 완벽했고 윤성이의 체형에 딱 맞는 핏은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아빠, 정말 잘 어울리나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 딱이야. 백화점에서 받은 모욕은 이제 그저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시장 양복점의 김 사장이 보여준 진심 어린 배려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박철규 씨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일 저녁이면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는 윤성이를 위해 라면 끓이는 시간이 좀 더 늦어졌고 주말이면 과제를 하느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아들의 모습이 익숙해졌습니다. 아빠, 저 동아리 들었어요. 생물학과 학술 동아리라고. 처음으로 학과 동아리에 들어갔다며 신나게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며 그는 흐뭇해했습니다.
밤늦게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면 그는 현관문 소리에 잠을 깨 따뜻한 라면을 끓여 주었습니다. 아빠, 이번에 중간고사 잘 봤어요. 시험 기간이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윤성이를 위해 매일 밤 간식을 사다 놓았습니다. 때로는 컵라면, 때로는 삼각김밥, 그리고 가끔은 치킨도 시켜주었습니다. 여름방학이면 윤성이는 학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으로 아버지에게 낡은 지갑을 선물했을 때 그는 며칠이나 그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취업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느라 또 면접을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아들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용히 물러나곤 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번에 실험실 인턴십에 합격했어요. 실험실 생활을 시작하면서 윤성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주말에도 실험 때문에 나가는 날이 많았고, 때로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물 흐르듯 지나갔고, 어느새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아들을 위해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아들과 함께한 그 평범한 대학 생활의 추억들이 그의 가슴 한켠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눈꽃이 흩날리던 겨울날, 그는 아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철규 씨는 공장 한켠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준비하던 대기업 최종 면접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제가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윤성이가 해냈구나. 그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쓰며 취업 준비를 하던 아들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면접 준비를 하고 떨어질 때마다 좌절하면서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철규 씨, 아들 합격했다면서요? 축하합니다. 공장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빠,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가슴께에 겨우 닿을 정도로 아들이 훌쩍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들은 자신보다 훨씬 큰 키에 듬직한 체격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윤성이가 이렇게 컸구나. 아빠, 이제 제가 아빠 고생시켜드리지 않으게요. 제가 이제 아빠 책임질 거예요. 아들의 말에 그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라면 한 그릇에도 감사해하며 자란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철규 씨, 이제 퇴직하고 쉬셔도 되겠네요. 김 반장의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취직을 했다고 해서 당장 편히 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해나가고 싶었습니다. 아빠, 이제 제 월급으로 아빠 모시고 외식도 가고 여행도 다닐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이 다 컸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면접장에서 떨지 않기 위해 혼자서 연습했던 이야기,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울기도 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면접에서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당당하게 대답했던 이야기까지. 면접관님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망설임 없이 아빠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의 마음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이 한마디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대기업의 의료기기 개발팀 연구원이 되어
자신의 꿈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자랐네요. 그날 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그들의 아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박철규 씨는 평소처럼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말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사 후일에만 몰두하던 아들이었기에 더욱 의외였습니다. 같은 팀에서 일하는 분인데 아빠를 꼭 뵙고 싶어 하세요. 주말 그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고 아들이 정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소희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의료기기 개발팀에서 윤성 씨와 같이 일하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처음 본 자리에서 소희는 윤성이와 함께했던 프로젝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려주었고 아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윤성이를 향한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아버님, 윤성 씨가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시죠. 회사에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인재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첫 만남은 그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빠, 저 소희랑 결혼하고 싶어요. 6개월 뒤 윤성이가 조심스레 꺼낸 말에 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 이야기가 자신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파도를 몰고 올 줄은. 아들의 결혼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박철규 씨는 몇 달 전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을 때부터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들은 소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행복해 보였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흐뭇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소희 집에 데려올게요. 아빠가 해주시는 음식을 꼭 먹어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 아빠가 뭘 해줄까? 예비 며느리를 위해 그는 전날부터 무엇을 대접할지 고민했습니다. 평소 라면만 끓이던 자신이 무슨 요리를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인터넷도 찾아보고 요리 프로그램도 보면서 정성껏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이 가장 자신 있게 끓일 수 있는 동태찌개였습니다. 아빠, 진짜 열심히 준비하시네요. 그래도 집에는 처음 초대하는 거잖아. 맛있게 해야지. 장을 보면서도 그는 신중하게 재료를 골랐습니다. 싱싱한 동태를 고르고 두부와 무는 물론 각종 양념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집 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오래된 커튼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비록 낡은 아파트였지만 처음 오는 손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정리했습니다. 윤성이 어렸을 때 사진도 좀 꺼내둘까?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윤성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골라 식탁 옆 선반에 놓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지만 그것은 조심스레 다시 앨범에 넣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마침내 그날이 되어 예비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그녀를 보며 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성이가 고른 예비 며느리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그녀가 건넨 선물은 고급 와인이었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그였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앉아라. 정성껏 준비했으니 많이 먹거라. 식탁에 동태찌개를 올리며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생선을 못 먹어요. 비린내를 너무 싫어해서. 순간 식탁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성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는 자신의 실수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저는 국물만 조금. 예비 며느리가 급히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빠,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미리 물어봤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결국 그날의 식사는 근처 식당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비 며느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윤성 오빠가 아버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얼마나 따뜻한 아버지신지. 그녀의 말에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소희야, 우리 윤성이가 좀 부족하지만 잘 부탁해. 아니에요, 아버님.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잘 알아요.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비 며느리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다음에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제가 자신 있는 요리가 있거든요. 예비 며느리가 건넨 그 말에 그는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첫 만남에서 실수를 했지만 그녀의 배려 깊은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만남이 기대된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기대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박철규 씨가 세수를 하려던 그때 환기구를 통해 이상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집 밖과 연결된 환기구를 통해 들리는 소리였는데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방금 전까지 자신의 집에 있었던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언니, 나 진짜 못하겠어. 그 집에 가면 숨도 못 쉴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르던 그녀의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거만하고 냉소적인 어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낡은 벽지랑 좁은 집 보면서 어떻게 살아? 벽지에 곰팡이 보고 한 번. 게다가 오늘은 비린내 나는 생선찌개를 했는데 역겨워서 2번 토할 뻔했다니까? 그의 손에서 수건이 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칭찬하던 그녀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성 오빠는 좋은데 그 노친네랑 같이 살 생각하니까 끔찍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내가 무슨 노친네 수발까지 들어가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의 집에서 보여준 그녀의 환한 미소와 공손한 태도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도, 다음에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라고 했던 약속도 모두 허울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환기구 너머로 들리는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뭐가 심해? 난 솔직히 말하는 거야. 아무리 대기업의 판사 의사가 된다고 해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노인네 무슨 공장에서 일한대. 내가 그런 노인네를 가족으로 둔다는 게 자존심 상해. 그는 화장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직도 아들이 오늘 만남이 어땠느냐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쉽사리 화장실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계시는 것 같아서. 아, 그래. 금방 나갈게.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온 그는 아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의 바른 척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을 무시하고 집을 비웃는 예비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같이 살 생각하니 끔찍하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소희 어땠어요? 좋으시죠? 아들의 기대에 찬 물음에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괴로웠습니다. 방금 들은 그 말들을 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묵묵히 있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같구나. 결국 그는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고 공장 노동자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예비 며느리의 말들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다행이다. 저도 아빠가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소희가 아버님 정말 잘 모실 거래요. 아들의 순수한 믿음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한순간에 찾아온 이 상황에서 그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참을 것인지.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환기구를 통해 들은 그 차가운 진심은 그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시간은 지나고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남의 유명 한정식집에서 열린 상견례 날, 그의 마음은 이미 무거웠습니다. 박철규 씨는 환기구로 들은 그날의 대화를 뒤로하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양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지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 긴장하지 마세요. 소희 부모님들도 좋은 분들이에요. 아들의 말에 그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예비 며느리의 본심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런 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아는 더 좋은 곳이 있었는데. 예비 며느리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식당을 둘러보며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고급스러운 차림새와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그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여기가 강남에서도 꽤 유명한 한정식집이라고 해서.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예비 처남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기요. 요즘은 이런 데서 상견례 안 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호텔 레스토랑이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에서 프라이빗하게 해야 상견례라고 할 수 있죠. 자리에 앉아서도 불편한 기운은 계속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가족들은 수저를 들면서도 음식을 탐탁지 않아 했고 그들의 시선은 그의 허름한 차림새를 향했습니다. 그가 공들여 준비한 양복이 그들 눈에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우리 박서방은 대기업 다니는데 아버님은 아직도 공장에서 일하신다고요? 안사돈의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해왔던 일이 이 자리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을 대기업에 보낸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부끄러워질 것 같았습니다. 네, 아직은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젊은 애들이 어른이랑 같이 살면 불편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은 거의 없어요. 예비 처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성이는 무안해하는 아버지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예비 처가 앞에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슬쩍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런 자리에 이 정도 수준의 음식이면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상견례는 인생에 한 번뿐인 자리인데. 예비 며느리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노골적인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상차림의 격이 떨어진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동조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장소가
이렇게 못마땅할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괜찮아요. 어르신 처음이시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깥 사돈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이 그저 시골스럽고 무지한 노인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가 끝날 때쯤 그의 마음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예비 처가의 무시하는 태도와 예비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은 그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쳐온 그였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저 보잘것없는 공장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성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도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그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이토록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아들 하나만큼은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자부했건만 이 자리에서 그는 그저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의 아내에게 그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느낀 서글픔은 그의 마음 한켠에 깊은 상처로 남았고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그의 밤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처럼 그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이틀 뒤 예비 장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철규 씨는 그의 목소리에서 어떤 불편한 감정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단둘이 만나자는 자리, 그것도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상견례 때의 불편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또다시 그런 자리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아, 사돈어른 오셨습니까? 예비 사돈은 그를 보자마자 예의 없게 행동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CEO라고 적힌 그의 명함이 놓여 있었고 그것은 마치 둘 사이의 격차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네,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자리에 앉자 예비 장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소희가 윤성이랑 결혼하는 건 좋은데 사돈어른이 같이 사는 건 좀... 말끝을 흐리는 예비 장인의 눈빛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삶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사돈은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잖아요. 젊은 애들 신혼생활에 방해되지 않게. 그래도 윤성이가... 윤성이 걱정은 마세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앞으로 우리 회사로 영입할 생각도 있고. 예비 장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는 것인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돈, 결혼식 비용은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대신이요? 결혼식장에서는 좀 사돈하는 지인분들은 안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공장 동료분들이요. 분위기가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 순간 그의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해온 동료들, 자신의 제2의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을 결혼식에도 초대하지 말라니. 김 반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자리에 이런 옷차림은 좀 그렇지 않나요?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예비 장인은 그의 양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맞춘 양복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리를 파하고 나올 때 그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는 문득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부심으로 여겼던 이 굳은 살 박힌 손이
오늘따라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나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하늘의 아내에게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무역회사 사장과 공장 노동자, 그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지는 차이 앞에서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에서 일할 때마다 예비 장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느끼던 자부심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부끄러움과 자괴감만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제 그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더 큰 시련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예비 장인과의 만남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처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규 씨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리했지만 30년 된 낡은 아파트의 모습을 가릴 순 없었습니다. 아이고, 여긴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안사도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살 집을 보러 왔다던 그들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사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바깥사돈이 거실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파트 파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재개발 얘기도 있다던데 그 돈으로 애들 결혼 자금도 보태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보금자리,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공간을 그렇게 쉽게 정리하라니요. 그래도 이곳은 제 평생이 깃든 곳인데. 아버님, 솔직히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나요? 저는 이런 데서 못 살아요. 잠깐 있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고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윤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이 더욱 아팠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래요. 자식들 결혼하면 부모님들 요양원 가시고 거기가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같은 연배 분들도 계시고. 안사돈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벽지가 조금 낡았다고, 화장실 타일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곳이 보금자리가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 방 2개로는 좀 좁을 것 같고 신혼집은 우리가 알아볼 테니까 사돈은 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치 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곳이 그저 허름하고 초라한 공간일 뿐이었겠지만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윤성이가 자랐는데. 그래서 더 바꿔야죠. 이제 윤성이도 당당하게 대기업에 다니는데 이런 곳에서. 방 안 구석구석에 깃든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만진 창문 틀, 윤성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거실, 둘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작은 방.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떠난 후 그는 오랫동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놀이터, 매일 아침 인사하던 경비 아저씨, 윤성이가 어릴 적 뛰어다니던 복도.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요양원으로 간다니 그것은 마치 자신의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팔라네요.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이 집을.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예비 처가의 말 한마디에 그의 삶 전체가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늦게 돌아와 그를 걱정스레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30년의 세월이 깃든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그의 밤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서 예비 처가의 요구사항도 늘어갔습니다. 박철규 씨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꺼내는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아빠,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이 양복 맞추러 가요. 이미 양복 있잖아. 김 사장님한테 맞춘 거. 그게 소희 부모님이 아들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시장 양복점에서 맞춘 양복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을 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양복이 좀 촌스럽대요. 윤성이는 고개를 숙인 채 예비 처가의 말을 전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맞춤 양복점으로 가는 동안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소희님 시아버지시죠? 매장의 직원은 공손했지만 어쩐지 그의 눈빛에서도 이전 양복에 대한 경멸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원단은 어떠신가요?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가격을 듣는 순간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연금보다도 비싼 양복이었습니다. 윤성이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빠, 제가 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에 그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예비 처가의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윤성아, 이렇게 비싼 건. 아빠, 이제 제가 아빠한테 해드릴 수 있잖아요. 치수를 재는 동안 내내 그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춰지는 고급 원단이 마치 무거운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입으시니까 완전히 다르시네요. 옷이 날개입니다, 날개. 이제 이런 걸로 입으세요. 직원의 말에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모습이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그는 또다시 하늘의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입어보지 못한 고가의 양복,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그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정말 잘 어울리세요. 아들의 기쁜 목소리에도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양복은 그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닌 예비 처가의 눈치 때문에 강요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옷걸이에 걸린 양복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자존심도 함께 걸어둔 것 같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한 모임이 있던 날, 박철규 씨는 예비 처가와의 자리가 늘 그랬듯 무거운 마음으로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아들 윤성이는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이미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이제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으니 신혼집 문제를 정리해야겠죠. 예비 장인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가 나왔어요. 5억이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4억은 준비했으니.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1억을 자신이 부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아버님,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해요. 신혼집인데. 예비 며느리의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모아 통장에 있는 4천만 원이 전부인 자신에게 1억이란 금액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해보면.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예비 장인이 자르듯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앞으로 돈 벌일 만하. 부모가 좀 도와줘야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은 고작 4천만 원. 그마저도 아내의 병원비로 거의 다 써버린 후 조금씩 모은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비 사돈의 차가운 시선과 아들의 난처한 표정을 뒤로 한 채 그는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죠?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공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대출을 받자니 나이도 많고 담보도 없었습니다. 아빠, 뒤쫓아 나온 윤성이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는 신경 쓰지 마세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아들의 결혼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부족한 6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자신의 무능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저 자신의 초라한 처지와 앞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박철규 씨의 발걸음은 무작정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쌀쌀한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나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그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식 때문에 이렇게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자신했건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이것밖에 못해주는 아빠라서 미안하다. 어둑해진 공원을 홀로 걸으며 그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은 꺼놓은 채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떨어지는 그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평생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그의 삶이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규 씨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비 처가의 모욕적인 태도,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아들의 난처한 표정까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아내와 찍은 옛날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을까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성아, 아빠가 미안하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그는 예비 장인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입니다. 사돈어른, 오래 고민했습니다. 제가 비록 보잘것없는 공장 노동자지만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이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송충이는 소립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윤성이도 귀대계 따님도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보낸 후 그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 짧은 문자 메시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또다시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자식의 결혼을 막는 못된 아비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자존심마저 버리면 정작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장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예비 며느리에게서도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더 이상 대화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한밤중에 달려온 윤성이는 그의 방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아빠,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아들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윤성아. 하지만 이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방문 너머로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아들 앞에서 당당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윤성이의 발걸음 소리가 현관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제야 그는 침대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지만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아 허탈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는 정말 됐어.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시 공장으로 출근해야 했고 평범한 일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의 결혼을 막은 나쁜 아버지가 되었지만 적어도 그의 자존심만큼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낸 후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출근 준비를 하려던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박철규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빠,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자 윤성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현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밤 내내 울었는지 윤성이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무슨 짓이냐? 아빠, 들어주세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윤성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기억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매일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거 장학금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때 아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세요? 그의 아들은 흐느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매일 라면 끓여주시던 아빠 손, 그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전 다 알아요. 아빠가 저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윤성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소희 부모님 눈치 보느라 아빠 마음도 몰라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전 아빠가 자랑스러운데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네요. 그 순간 그의 마음 속에 쌓여있던 서운함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저 결혼 안 할게요. 소희한테도 이미 말했어요. 아빠가 인정해주시지 않는 결혼은 의미 없어요. 윤성아. 그는 무릎 꿇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꽉 안아주었습니다. 두 부자의 눈물이 섞여 내렸습니다. 긴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아빠가 잘못했다.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니에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아빠 마음도 알 것 같아요. 새벽녘 쌀쌀한 현관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눈물로 대신 전해졌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확인한 그는 마음 한켠에서 따뜻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성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철규 씨는 아들이 예비 처가를 찾아갔다는 소식을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무시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고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 아닙니다. 앞으로 저도 저희 아버지 무시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윤성이는 예비 처가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꺼내놓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소희야 장모님 장인어른이 우리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 이 결혼 못해. 아니 내가 안 해. 우리 아버지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며 나를 키우신 분이야. 그런 아버지를 무시하는 결혼 나 절대 못해. 그런 줄 알아. 그 자리에서 소희는 울음을 터뜨렸고 사돈도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윤성이의 단호한 태도에 그들도 처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결혼하려고 괜히 모른 척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젠 아니에요. 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박 과장, 아들이 참 대단해. 다음 날 공장에서 김 반장이 건넨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제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네요. 그날 밤 그는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뒤늦은 깨달음은 오히려 그들 부자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시련이 있어야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예비 장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철규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예비 장인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한없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고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순간 그의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모욕을 참아왔는지 아십니까? 공장 노동자라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죠?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 자존심, 제 딸라고 요양원으로 보내라는 말이 얼마나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사과의 말에도 그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환기구로 들었던 며느리의 말,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순간 공장 동료들을 결혼식에 부르지 말라던 그날의 기억들이 여전히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소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윤성이를 정말 사랑하는 아이라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안사도는 직접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박 과장, 어떻게 하려고? 이제 용서해 주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 않나? 김 반장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반장님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아물지 않네요. 제가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해온 일을 그들은 너무 쉽게 무시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예비 처가의 진심 어린 사과가 느껴졌지만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모멸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아빠를 지키겠습니다. 소희도 많이 달라졌어요. 윤성이의 말에도 그는 쉽게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잊기는 힘든 그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보,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날 밤도 그는 하늘의 아내에게 답을 구했습니다. 예비 처가의 뒤늦은 후회와 사과가 진심이라 해도 깊게 패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상처쯤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예비 처가에 이렇게 답을 전했습니다. 완전한 거절도 완전한 수락도 아닌 답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정성을 지켜보고 또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간에 맡기고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박철규 씨가 보낸 문자 이후 예비 처가에도 적잖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희의 할머니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너희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우리 집안도 처음부터 부자였던 게 아니야. 나도 시집 올 때는 맨손이었어.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 줄 알아? 시아버님의 그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며 버텨낸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예비 장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수성가한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한평생 내조한 어머니의 모습을.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 사돈도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아버지야. 내가 잘못 생각했네. 뒤늦게나마 그들의 사과에는 이런 깊은 뉘우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거칠애가 아닌 진정한 반성이 묻어나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소희의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예비 장인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있는 법이야.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밤, 박철규 씨는 또다시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불면의 시간, 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이러다 미치겠어요. 그는 생애 이토록 힘든 선택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결혼을 반대해야 할지, 그의 마음은 밤마다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빠, 저 정말 소희를 사랑해요. 아들의 애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예비 처가의 진심 어린 사과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환기구로 들었던 며느리의 말,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순간들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철규 씨, 이제 좀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김 반장의 걱정 어린 말도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옥상에 올라가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아들의 행복, 그 사이에서 그는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 아니면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흐려졌다 밝아졌다 하는 것을 보며 그의 마음도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예비 처가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얼마 전 소희가 직접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구했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진심 어린 것 같았지만 과연 그것이 변화의 시작일지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67년 인생에서 마주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 그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채 또 한 번의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